2022년 8월 공백이가 읽은 9권의 책 그리고 3권의 스페셜 픽 도서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복이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제가 읽은 책들을 모아서 들고 돌아왔습니다. 2022년 8월 공백이가 읽은 9권의 책 그리고 3권의 스페셜 픽 도서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소설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책은 조혜은 작가님의 소설 스노볼 드라이브입니다. 민음사 오늘의 젊은 작가 31번째 책이에요. 제가 어느 날 밤에 집중력도 떨어지고 좀 지루하고 해가지고 확 몰입되고 흥미있는 책을 좀 읽어보고 싶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선택한 책인데요. 완전 그 목적에 딱 부합하는 책이었어요. 이게 디스토피아 소설인데요. 녹지 않는 눈이 내리는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이 눈은요, 피부에 닿으면 발진을 일으키고 독성이 있어서 장시간 노출되면 목숨까지 앗아갈 수가 있어요. 녹지 않기 때문에 불로 소각해야만 없앨 수 있고요. 그마저도 엄청난 연기를 발생시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모루라는 친구입니다. 모루한테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모가 있는데요. 이 녹지 않는 눈이 많이 내리는 어느 날 이모가 행방불명 돼버려요. 그래서 모루는 자기 동네에 생긴 눈 소각장에서 일하면서 끊임없이 이모의 흔적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이 소설에는 이월이라는 친구도 등장합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는데 어렸을 적에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마음이 다소 어두워져 있는 친구예요. 모루와 이월은 녹지 않는 눈이 처음 내렸던 그 아수라장 속에서 잠깐 만나서 서로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헤어지게 됩니다. 모루가 어떤 식으로 이 세계를 홀로 버티면서 이모를 찾아 나서는지, 모루와 이월과 이모에게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두 사람이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만나서 연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 소설의 주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녹지 않는 눈이라는 설정 자체도 정말 흥미롭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건들이 굉장히 속도감이 있고 긴박해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읽어보실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너무 재밌는데 저는 억지로 좀 쉬면서 읽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 책에 나오는 사연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슬프기도 하고 먹먹해지기도 해서 한숨 한숨 쉬면서 읽었는데, 그렇게 아무리 쉬려고 해도 또 너무 재밌어서 금방 펴서 읽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홀랑 읽어버린 책이 되었습니다. 리드잇미 할 때 이 책 재밌다고 되게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셨거든요. 읽자마자 왜 그렇게 재밌다고 하셨는지 단번에 납득이 되는 책이었어요. 조혜은 작가님의 스노볼 드라이브 추천해 드렸고요.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책입니다. 김초엽 작가님 책이고요. 수부다니의 여름휴가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밀리의 서재에서 신규 구독자분들에게 보내주는 책이거든요. 단편 소설 분량의 짧은 책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면 활자가 이렇게 넉넉하게 넓게 쓰여져 있고요. 이렇게 팝업으로 예쁜 사파도 들어있는 책이에요. 서간문 형태로 쓰여진 책입니다. 주인공이 가까운 언니한테 쓴 편지예요. 이 주인공이 굉장히 급한 사정으로 쫓기듯이 자리를 비우게 되거든요. 이 집의 뒷수습을 언니가 해주는데 그 과정에서 이 언니가 굉장히 험한 꼴을 보게 됩니다. 집에 가보니까 이 친구는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져 있고 집 안에는 막 엄청난 피부 가죽들, 살점들이 널려 있어요. 이게 무슨 연유인가, 그 사정을 주인공이 언니에게 설명해주는 식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주인공은 불법이 만연한 어둑한 뒷골목에 있는 가게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이 가게가 어떤 가게냐면요, 다른 존재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피부를 이식해주는 가게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자신의 정체성을 뱀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나는 뱀으로 평생 살고 싶어. 그러면 이 가게에서는 뱀과 가까운 피부를 성형이랄까요? 이식해주는 거죠. 참 독특하죠. 어느 날 이 가게에 수부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잘생긴 청년이 찾아옵니다. 이 청년이 왜 찾아왔으며 그 이후로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주인공이 바람같이 도망을 가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짧은 소설 안에 흥미진진하게 담겨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의 메시지가 이전작이었던 무레모사와 좀 통하는 구석이 있어서 무레모사를 재미있게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책도 재미있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제가 펴자마자 30분 만에 호로록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책입니다. 김초엽 작가님의 밀리 오리지널 단편소설 수부다니의 여름휴가였습니다. 자, 이제 에세이를 소개해볼까요? 제가 이번 달에 유달리 에세이를 많이 읽어서 에세이 소개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그중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홍승은 작가님의 에세이 숨은 말 찾기입니다. 이 책은 이번 달 저희 첫 번째 스페셜 픽 도서기도 해요. 지필 노동자이자 강연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홍승은 작가님의 에세이입니다. 제목을 보면 눈치채셨겠지만 그 중에서도 강연 노동,
말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라기보다는 내 안에 숨어있는 말들을 발화하기 시작한 그 시점의 어떤 마음들, 불안들, 그렇게 했을 때 마주하게 된 어떤 다른 목소리들이나 태도들, 사람들의 사연에 대해서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홍승은 작가님이 주로 강연을 하시면 글쓰기, 페미니즘, 폴리아모리 등 주로 소수자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말들이죠. 그래서 용기를 내면서 말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다른 소수자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내용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등을 신경 써야 하고, 그렇게 신경 써서 말했는데도 이 소수자성 때문에 겪게 되는 어떤 불쾌한 상황들, 무례한 사람들, 이 다양한 일들을 이 책 속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홍승은 작가님의 책을 정말 좋아하고 개인적으로는 홍승은 작가님의 책은 전부 다 저의 스페셜 픽이거든요. 왜냐면 이분의 말하기, 이분의 쓰기가 정말로 섬세하고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무해한 글쓰기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해 조금 더 넓고 많은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글쓰기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저는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많이 배워요. 이 사려 깊음을 담고 싶기도 하고요. 말을 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들리게 한다는 거잖아요. 나에게서 너에게로, 다시 나에게로. 말하기라는 것이 이러한 연결의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책입니다. 이번 달 저의 첫 번째 스페셜 픽 도서 홍승은 작가님의 숨은 말 찾기였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이 책은 이번 달 저의 두 번째 스페셜 픽 도서예요. 김원비 작가님의 산문집 다정소감입니다.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참 이슈였던 책이었는데 제가 출간 당시, 그러니까 작년 10월쯤에는 이 책을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서점에 갔는데 유난히 그날 이 책이 눈에 밟혀가지고 좀 사서 읽게 된 책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왜 김원비 하는지, 이 책이 왜 그렇게 인기였는지 단번에 납득하게 된 책이에요. 정말 잘 쓴 글이어서 와, 이거 진짜 내 책이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였거든요. 이 제목처럼 김원비 작가님이 살면서 겪었던 어떤 그 다정함들이 자신을 어떻게 견인했는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다정함을 보여주었고 그것들이 무엇을 이뤄냈는지 그런 글들을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은 유머, 메시지, 훅이 되는 문장, 필력까지 정말 모든 걸 다 갖춘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글들의 호흡이 요즘 에세이치곤 굉장히 긴데요. 이 긴 글을 착착착착 정말 멋진 구성으로 딱 배열하고 깔끔하게 쫙 마무리하고, 이런 능력이 정말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책 자체를 참 재밌게 읽기도 했지만 잘 쓴 에세이로서 저의 글쓰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책이기도 했습니다. 책으로나마 이런 멋진 여성, 이런 멋진 언니를 만난다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이었어요. 앞으로도 김원비 작가님 책 찾아 읽으면서 이런 멋진 영향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달 저희 두 번째 스페셜 픽 도서 김원비 작가님의 다정소감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광민지 작가님의 비혼 에세이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동할 때마다 진짜 열심히 듣는 팟캐스트가 있거든요. 비욘세라는 팟캐스트예요. 비혼, 그 중에서도 이제 여성으로 패싱되는 분들의 비혼 생활 이야기를 나누는 팟캐스트인데 이게 진짜 배울 점도 많고 진짜 웃겨요. 밖에서 들으면 이를 꽉 깨물어야 될 정도로 웃기고 재미있는 그런 방송인데, 이 광민지 작가님이 그 팟캐스트의 운영자입니다. 진짜 엄청난 입담의 소유자예요. 보통 잘 웃기고 또 잘 웃기려는 사람들이 말실수를 많이 하기 마련이잖아요. 무례하기도 쉽고요. 그런데 이 작가님은 그렇게 재미있게 말하는 와중에도 또 엄청나게 사려 깊게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그 점도 참 인상 깊었고 배울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 들으면서 이분의 책은 사서 읽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사서 읽은 책입니다. 그냥 비혼을 선택한 것뿐만이 아니라 비혼인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질문들이나 무례한 힐난들이 있겠죠. 왜 결혼 안 하냐? 안 하면 안 했지 그걸 왜 떠들고 다니냐, 창피하게 조용히 살지, 결혼 나중에 분명히 할 것이다, 혹은 안 해서 후회할 것이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결혼한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즉 어떤 소수자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은 남들한테 자신의 존재를 더 많이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책은 그러한 상황들과 함께 비혼인으로서의 생각들을 아주 재미있고 폭넓게 공유해주는 책입니다. 팟캐스트에서 익히 들었던 그 입담을 이렇게 글로 만나보니까 또 반갑더라고요.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명의 생활 방식이 있겠죠? 그간 잘 들리지 않고 잘 보이지 않았던 생활 방식, 비혼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 광민지 작가님의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 였습니다. 다음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책입니다. 이번 달 저의 세 번째 스페셜픽 도서고요. 이진송 작가님의 차녀 힙합입니다. 책은 문학동네에서 작가님이 사인해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는데 이래저래 다른 책들한테 밀려가지고 좀 늦게서 펴보게 된 책입니다. 읽고 나서는 왜 이것을 이제야 읽었는가 좀 후회를 했죠. 너무 잘 읽어서요. 이 책은 차녀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저도 차녀이자 막내인데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죠. 나도 차녀긴 차녀인데 내가 그렇게 뭐 차녀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나? 우리 집이 뭐 그랬었나?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처럼 손이 안 갔던 책인데 저의 이런 생각마저도 정말 정확하게 꿰뚫어 봤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차녀다. 꼼짝없이 차녀다. 제 안에 있던 어떤 차녀성에 대한 그런 역사들을 떠올려 보게 하는 책이어서 정말 재밌었어요. 제가 계속 차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이 책이 향하는 곳은 궁극적으로 가부장제입니다. 가부장제 안에서 차녀들이 혹은 남자 형제가 있는 집안의 여성들이 어떻게 살면서 어떤 정체성을 다져왔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 거죠. 가족이라는 게 정말 끈끈한 피로 연결된 사회의 기본 단위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이 가족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갈등과 폭력이 있습니까? 위계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차녀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이 가부장제 안에서 살았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재미있게 읽어볼 수 있는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 제목에 주춤하시지 마시고 아주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있어요. 이 이진송 작가님이 정말 그 밈의 천재거든요. 밈을 정말 다양하게 재미있게 구사하시고 그 부분이 이 책의 매력이자 폭소 포인트예요. 문제는 저는 이 책을 이 시대, 제 또래 말고 가부장제의 그림자가 더 짙었던 그 이전 세대 분들도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그 응어리들을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책이 매력으로 장착한 밈들이 그분들에게 닿을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세대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 책을 좀 읽기 어렵게 만들거나 이 책의 매력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작가님도 이 책에서 그 부분에 대해 살짝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좋은 책이라 정말 폭넓게 이 책이 읽혔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런 아쉬움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소연을 한번 덧붙여봤습니다. 이 책도 재미, 의미, 정보, 연대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담고 있는 책이었어요. 정말 재밌었고 저는 앞으로 이진송 작가님 책 다 챙겨볼 예정입니다. 차녀 힙합 세 번째 스페셜픽으로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책입니다. 역시 에세이고요. 브래디 미카코의 책 나는 옐로에 화이트의 약간 블루 두 번째 책입니다. 이 책은 김소영 작가님이랑 은유 작가님이 추천사를 써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홀려서 휙 집어온 책이에요. 책이 1, 2편이 있는데 저는 2편만 읽었고요. 1편을 안 읽었어도 독서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브래디 미카코 이 작가분이 영국에서 남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 가족 내에서 사회적인 문제들,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오가요. 그래서 이 가족들의 이야기, 가족들의 눈을 통해서 영국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살펴볼 수 있는 책입니다. 특히 이 어린 아들이 받는 교육, 이 어린 아들의 생각이 굉장히 큰 자극이 되는 책이었어요. 이 친구가 학교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가능성, 폭넓은 전문성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예를 들면 성소수자 교사, 직업교육, 빈민 문제, 환경 문제, 인종차별 이런 문제들 이걸 그냥 개념으로서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일처럼 아이들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나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물론 환경 자체가 한국과는 많이 달라서 좀 낯설고 멀게 느껴진다라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래도 이 가족이 나누는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재미있었던 책입니다. 브래디 미카코의 나는 옐로에 화이트의 약간 블루 두 번째 이야기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김원영 작가님의 책 희망 대신 욕망입니다. 이 책은 2010년에 나왔던 책을 개정해서 10년 만에 다시 출간한 책이에요. 김원영 작가님은 고령성 부전증을 가진 변호사로 자신의 장애 경험을 적극적으로 들려주고 계시고 대중적인 장애 담론을 만드는 데 정말 큰 영향을 끼치고 계신 분이죠. 식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그리고 김초엽 작가님과 함께 쓴 사이보그가 되다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작가입니다. 이전 책들이 그 제목처럼 장애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변론하고 그 입장을 드러내는 책에 가까웠다면 이 책은요 훨씬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이 작가님이 어떤 유년 시절을 보냈고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생각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고 환경이 어떻게 변해왔고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서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회가 장애인한테 원하는 이미지는 장애를 가졌지만 순수하고
착하고 주변의 도움을 감사해야 하고 거기에 충분히 만족하며 수많은 한계에도 낙담하지 않고 불만 가지지 않고 희망을 보여주며 점점점 이런 모습을 바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흔히 비장애인들이 평생에 걸쳐서 얻어내고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안정, 원하는 형태의 가정, 생활 환경, 사회와의 연결, 성과 사랑 이런 것들을 장애인이 요구하려고 할 때 욕심 많은 장애인, 주제도 모르는 사람, 자기 욕심만 내세우면서 비장애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 세금 거덜내는 사람 이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불성설인데요. 이 책이 말하는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장애인이 그냥 천사처럼 무해하게 사는 게 아니라요.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마음껏 실패할 기회를 가지고 남들처럼 때로는 갈등도 겪고 뾰족해질 일이 있으면 뾰족해지고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작가님의 인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김원영 작가님의 책은 정말 늘 많은 것들을 깨우쳐 주게 합니다. 비장애인으로서 살면서 제가 몰랐던 점들을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아주 많은 생각거리와 큰 과제를 주는 것 같아요. 이번 책도 그랬고요. 김원영 작가님의 희망 내신 욕망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책입니다. 인문 분야 책이고요. 저스틴 토시, 브랜던 웜키 두 작가가 쓴 책 그랜드 스탠딩입니다. 도덕적 허세는 어떻게 올바름을 오용하는가 이 부제에 제가 너무너무 끌려가지고 엄청 기대를 하고 읽었던 책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좀 저를 화나게 한 책입니다. 일단 이 책의 제목인 그랜드 스탠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랜드 스탠딩이 뭐냐?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이야기를 사용하는 걸 말해요. 즉, 나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선전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바른 생각을 가졌어. 나는 남들과는 달리 착한 사람이야. 이런 걸 내세우는 거죠. 쉽게 말해서 위선, 거짓말, 기만인 건데 여기에 이제 도덕적인 주제가 섞여 있는 걸 말합니다. 작가들의 요지는 그거예요. 과격하게 말하자면 이 그랜드 스탠딩 행위가 도덕 담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회를 양극화시키고 서로가 서로의 말을 못 믿게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행위처럼요. 문제는 뭐냐? 이 그랜드 스탠딩의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말이 정말로 도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연대하기 위해서 뱉은 말인지 아니면 진짜 거짓부렁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판단하려면 그 발화자 개인의 역사, 그동안 해왔던 행적, 의도 등을 다 파악해야 되는데 이게 파악하기가 쉽지도 않을 뿐더러 파악했다고 해서 그랜드 스탠딩 여부를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발화자 본인도 자신이 그랜드 스탠딩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자각이 약할 수도 있어요. 개념 자체가 이렇다 보니까 책이 전체적으로 좀 뭐랄까요? 굉장히 붕 떠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게 없고요. 너무 많은 예외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책이 계속 근데, 다만, 하지만, 예외적으로 물론 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말이 계속 나오면서 휙휙 새버려요. 논지가 흔들리고요. 그래서 좀 공허하고 헷갈리는 책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더 문제인 것은 제가 이 책이 너무 헷갈려서 리뷰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게 또 가관이었어요. 환경 문제, 소수자 문제, 빈곤 문제, 정치적인 과제, 사회적인 담론 등등의 분야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거 다 그랜드 스탠딩이었네? 그런 선비질하는 거 잡아내기에 참 좋은 책이었어요. 그 선비질 꼴 보기 싫었는데 그게 다 그랜드 스탠딩이었네요? 이렇게 말하는 리뷰가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러한 현상이 사회적 담론과 연대의 가능성을 흐린다고 생각해요. 마침 김원비 작가님의 다정소감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위선이라도 떨어라. 진짜 악마 같은 얘기하면서 나는 솔직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쟤네가 너무 오버하고 있어. 이러지 말고 차라리 입이라도 다물라. 이런 취지의 글이 있었는데 저는 이 그랜드 스탠딩 후기 보면서 그 글귀가 좀 떠올랐어요. 이 그랜드 스탠딩이라는 개념이 사회의 모든 도덕 담론, 특히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자기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 이런 의견들을 평가절하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회는 아직은 그랜드 스탠딩에서 오는 부작용보다 자신의 무례함과 게으름을 솔직함으로 포장해서 못된 발언을 하는 그런 행위로 오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또 리뷰를 보면서 좀 마음이 뾰족해졌습니다. 사람이 다 성인군자처럼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무해한 사람도 없고요. 저 자신도 스스로 정말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고 결핍을 가지고 있고 저도 때때로 정말 악마처럼 못된 짓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자꾸 더 좋은 것을 말하고 힘을 보태고 논의가 필요한 문제들을 끌어올리고 이런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내가 모자랄지언정 그런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그랜드 스탠딩 소개해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2022년 8월에 읽은 9권의 책 그리고 3권의 스페셜픽 도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달에는 리드잇미도 다시 시작하고 재밌는 책 많이 읽으면서 신나게 보낸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책 읽기 좋아지는 계절이 오고 있죠. 계속해서 함께 재밌게 독서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복이 여러분 모두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